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매일매일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지기 위한 어른들의 교육방송, 성인용 교육방송 언더스탠딩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께서 평생 한 번쯤은 꼭 해야 하는, 정말 운이 좋으면 딱 한 번만 하지만 웬만하면 3번, 4번 정도 하게 되는 창업. 창업. 예. 사실은 뭐 작은 가게도 창업이고, 그렇죠. 뭐 적당한 예. 회사도 창업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창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쳐야 할 이제 과정이 투자를 받는 과정일 테고. 아우, 저 진짜 관심 있는데. 진짜 네. 아주 절실합니다 요즘. 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스타트업, 네. 뭐 벤처기업 예.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 중에 네. 글로벌 시대 저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활동하시는 벤처 캐피탈들도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활동도 직접 하고 계시는 이야.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네. 중에 네. 대표적인 분 한 분을 오.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희덕 대표님. 대표님인데요. 트랜스링크의 박희덕 대표님. 잠시 후에 만나 보겠습니다. 이분한테 투자 받으면 우리가 실리콘밸리급이 되는 겁니까? 좀 그러니까 투자를 네. 받으려고 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콧대 높게 나가야 되는지, 안 대표님처럼 이렇게 좀 그냥 막 배고픈 걸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지도 한번 이따가 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바로 소개해드릴까요? 예.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예. 의 박희덕 대표님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네. 아, 네. 진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받으러 오는 입장이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365일 24시간이 그냥 갑으로 살아가는, 네. 너무 행복한 것 해줄까 같습니다. 말까 해줄까 말까. 이거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네. 이제 한국에서는 투자를 갑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갑을병정으로 따지면 한 정 정도 되는 거예요. 갑을병정 정도 되는 게 벤처캐피탈이지 않나. 왜요? A, B, C, D에서 D라고요? 예, 예. 예, 아닌 것 같은데요. 벤처 근데 제 캐피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 일단 투자를 그러니까 벤처캐피탈이라는 직업을 잘못 그러니까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걱정 산업이거든요. 걱정 산업. 예. 투자를 일단 좋은 데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했어요. 좋은 투자 기업이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무산장수, 뭐 그러니까 고무신 장수 이런 것처럼 잘 돼야 되니까. 잘 돼야 되는 거 여기 걱정하죠.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제 잘 성장했어요. 이제 상장 IPO로 가지 않습니까? 네. 예. 주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걱정하죠, 그죠? 또 그런데 이제 그 엑시트를 했어요. 근데 예. 잘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잘 팔아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투자 자금을 또 저희들도 투자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투자 자금을 잘 모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걱정만 하고 다니는 게 벤처캐피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벤처 캐피탈도 투자를 받으러 다녀야 그 돈으로 또 투자하는군요. 은행이 그렇죠.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자금을 모아야 되고 그 자금을 운영해서 좋은 투자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을병정으로 따지면 정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투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표님도 하고 다니신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고 이제 그 한국의 벤처캐피탈은 더더욱 그 이제 자금이 이제 흐름 자체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좀 더 그 자금을 모으는데 더 네.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탑티어들 같은 경우는 자금을 모으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뭐 중동 자금이라든지 연기금 자금들이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기 몰려드니까 때문에 거기서는 오히려 예. 자금을 선별해서 받죠. 투자하려는 분들이 경쟁이고 예. 받는 쪽이 약간 좀 갑이에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투자를 좋은 업체를 투자를 하고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 예. 이게 더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일하시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일하시니까 네. 네.
야 이건 둘은 이렇게 다르네 예, 하는 걸 바로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많이 받죠. 예. 뭐가 한국과 다를까요? 실리콘밸리의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 그 투자 받으려는 스타트업들도 좀 다를 것 같고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VC들도 좀 문화나 습성이나 이런 게 좀 네. 다를 것 같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조금 약간 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국내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이제 자본주의가 네. 진화를 해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자본주의가 보면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워싱턴식 자본주의.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예. 계획 경제를 만들고 하는 우리나라가 60, 70년대 산업 시대를 끌고 오면서 이제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를 잘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본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뉴욕식 자본주의. 이제 우리나라 치면 여의도 자본주의죠. 이제 80년대 이후에 증권사가 활성화되고 자산운용사가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투자 또뭐 글로벌 투자 또 골드만삭스라든 메릴린치 이런 제가 거래를 하는 이런 중개 위주 이런 쪽에 이제 워싱턴식 자본주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실리콘밸리식 자본주의 그러니까 투자금융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벤처 캐피탈이죠. 이런 제도가 활성화가 많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안에.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뭐예요, 그게? 아, 이제 네. 이제부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러니까 자 실리콘밸리의 태생을 한점 가서 보시면은 예. 이제 자본의 속성이라는 게 뭐죠?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를 그렇죠.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기 네. 자본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 자본은 그리디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탐욕적이다. 그렇죠. 탐욕적이다 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당연히 실리콘밸리도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1958년도에 이제 쇼클리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서 쇼클리가 만들어질 때 MIT 박사 교수 출신이 이제 실리콘밸리 쪽으로 와서 쇼클리 반도체를 만들었고 그 쇼클리 반도체 출신들이 1년 뒤에 8명이 나와서 일종의 8인의 배신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이 실리콘밸리의 초석을 만들었었어요. 무슨 반도체요? 쇼클리 반도체. 들어봤어요? 쇼컬리? 초콜릿 이름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쇼클리라고 쇼클리?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가 실리콘이잖아요. 네. 반도체 역사이잖아요. 예. 반도체의 최초의 회사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휘렛패커드 쪽은 반도체 쪽이 아니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쇼클리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서 실리콘밸리가 역사가 형성이 됐거든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에 그 거기서 털을 잡고 예. 실리콘밸리라는 데서 그 반도체가 그쪽에서 창업을 해서 시작했고 예. 거기에 멤버들 중에 근데 이제 쇼클리 고스가 그 유명한 친구들을 끌고 모아서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뉴욕식 금융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예. 실리콘밸리에는 그 당시만 이제 애플 뭐 하고 뭐 이렇게 나무들 많이 있었을 그런 네. 시절, 예. 스탠포드 예. 근처에 그 그 시절이었는데 예. 아무래도 그 당시에도 이제 미국 정부도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서 SME 활성화 정책에서 보조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탠포드 쪽으로 와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 만든 그 팔로알토 쪽에서 만든 거죠. 네. 근데 만든 지 1년 만에 8명이 회사에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나왔던 사람들이 만들어진 회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이었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였고 또 거기서 나왔던 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벤처캐피탈 클라리 퍼킨스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8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결국에는 왜 8명이 나왔겠어요? 1년 만에. 쇼클리가 그 반도체 회사 창업주 이름인가 봐요. 예. 박사라잖아요. 쇼클리 교수. 교수. 예. 원래 교수랑 박사는요 예. 사이 안 좋습니다. 경영은 잘 못합니다. 교수님이 얼마나 그거 이것저것 심부름 괴롭혔겠어요. 정확합니다. 예. 예. 그리고 탐욕적이었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 좀 생기고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내가 잘될것 언제까지 같으니까. 저 아저씨 밑에서 일을 예. 하게 돼? 그러니까 8명이 이제 다 나왔겠죠. 집단 반발해서 나온 네. 거죠. 예. 그게 이제 8인의 배신자가 똑같구나 한국이나 실리콘밸리 미국이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만들어졌는데 예. 근데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혁신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저기 왜 저렇게 많이 성공을 해 하면서 뉴욕에 있는 돈도 넘어갈 거고 아하.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약간 분화한 거군요. 분화. 내부 원래는 한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도 창업하고 저것도 창업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세포 분열한 거군요. 그렇죠. 세포 분열. 그러면서 다 그 회사들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면서 보니까 왜 여기는 잘 되고 있지?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넣으러 오는 중동 자금도 있었고 있었겠군요. 미국 정부 내 말고 연기금이라든지 대학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돈과 돈이 충돌한 거죠. 내 돈 먼저 써달라. 내 돈 먼저 벌어달라. 투자자들은 많고 네. 투자 받을 곳은 몇 곳 안 되고 예. 거꾸로. 그러면서 일종의 자본주의 간의 합의가 일어났어요. 어떤 합의요? 돈이 거리대한 속성이 조금 누그러뜨려진 거죠. 돈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좀 겸손해졌어요, 돈들이. 돈들이 겸손해졌죠. 그럼 어떻게 되는? 얌전하게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투자 그래서 받아주면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 자금이 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의 실리콘밸리 논리에서는 창업자의 자금을 안 되지만 스웨트 에퀴티라고 해서 땀을 흘려서 만든 자본이라고 생각해서 동등해진 거죠. 자본의 속성이 야. 투자 자금도 자금이고 창업자의 자금도 스웨트 노력도 자본이다라고 인정이 된 거죠. 야, 진짜 이거 마음에 든다. 아니 그러니까 창업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그렇죠. 예. 아주 초기 자본금만 뭐 종잣돈 조금만 내고도 종잣돈도 안 냅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래도 지분을 많이 갖고 가는데 네.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아, 그게 이제 일종의 벤치마킹해서 이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아예 당신은 돈은 하나도 안 내도 된다. 배경적으로 측면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금이 우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갑이라고 벤처캐피탈이 아까 전에 초두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절대로 자본이 우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그건 문화라기보다는 네. 좋은 회사가 많고 네. 이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말씀하셨던 대로 돈이 많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받겠다는 사람이 우위에 쓴 그런 그렇지. 셀러 그렇죠. 마켓, 네. 이른바 셀러 마켓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맨날 대학생들이 그냥 네, 동아리로 맞습니다. 창업하고. 예. 우리는 반대로 그냥 제발 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수요와 그래서,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예. 나중에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면서 이 벤처캐피탈이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안정화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파운더와 벤처캐피탈 같은 투자자와 그 벤처캐피탈한테 또 출자를 해주는 LP라고 하거든요. 네. 그 출자자들 이 세 엔티티가 서로 합의에 이르는 거죠. 이런 문화로. 네.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를 에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버닝 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또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된 거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십시오. 예. 그러면 좀 겸손한 자본이 됐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까칠한 자본과 겸손한 자본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한국식으로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제 돈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5대5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돈을 벌었어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뽀지니까 내가 돈 다 됐으니까 내가 팔 먹고 구 먹겠다, 심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아니면 안 준다. 돈 된 쪽에서. 돈 된 쪽에서 내가 돈 냈으니까 네. 지분이 내가 많잖아요. 지분이 많죠. 자본 예를 들면 주식에서 자본주의 구조다 보니까 처음에 그래서 돈 낼 때 그건 정하지 않습니까? 정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자본 구조는 돈을 많이 냈으니까 자본금 자체가 지분은 많아지겠죠. 지분은 많아진 상태에서 계약에 의해서 합의를 했다 손치더라도 예. 안 지켜질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럼 이 실리콘밸리는요? 예. 실리콘밸리는 다릅니까? 그렇게 실리콘밸리- 지분이 많아도 그 창업자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엔 6대 4로 갔다가 지분을 더 갖고 싶으면 야 증자하자. 우리가 10억 낼 테니까 너도 10억 있어? 없지. 없지. 그러면 넌 7대 나가. 3이 되고 8대 2가 맞습니다. 되고 정확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딱 우리나라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증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난 10억 낼 테니까 너도 그러면은 지분율대로 1억을 내. 그러니까 예. 그럼 그렇지. 1억 못 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다 낼게 이러면 1억만큼 더 앉아 지분율이 더 강화되는 거죠. 예. 그럼 자연스럽게 자본이 창업자 지분이 더 들 희석되는 수밖에 거죠. 밀리고. 없죠. 그 정도밖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세팅된 룰이 있는데 퍼스트 라운드를 이제 VC가 처음 투자하는 거를 이제 시리즈 A라고 하거든요. 네. 예. 퍼스트 라운드가 끝나면 그러니까 평균이 창업자가 40% 가져갑니다. 그리고 VC가 한 500만 불 정도, 600만 불 정도 투자하면서 40% 가져갑니다. 예. 그리고 직원이 20% 가져갑니다. 그게 일종의 국룰 같은 거예요. 일종의 사사의 법칙인데 일종의 실리콘밸리에서는 그게 한 20여 년 전에는 거의 국룰이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변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실리콘밸리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시작했고 네. 시리즈 A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이제 반도체 하나를 그 웨이퍼를 굽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하나를 굽는데 한 500만 불 정도 드는 거죠. 제품은 이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아. 양산 제품을 들어가기 전에 샘플 제품 하나 딱 그 테스트를 해보는데 500만 불 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돈을 벤처캐피탈들이 내고. 리스크 테이킹을 안고 500만 불 되는 거죠. 그리고 파운드들은 이제 실력이 있는 이제 뭐 기술자들. 사람들이 기술자들 재능과 파운드들이 시간과 노력을 예, 대고. 그래서 한 40%를 가져가고 500만 원 된 사람들 투자가들은 40% 가져가고 그리고 임직원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임직원들. 예. 보통은 이제 시리즈 A를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임직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파운드 외에.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임직원들이 들어올 때 한 20% 정도의 지분을 미리 떼줍니다. 아, 그 직원들한테 옛다 가져라 지분. 예, 20%를 발행을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탁 옵션이 발행이 안 된 주식이지만 그렇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아예 발행을 해놔요. 이건 무조건 주는 거야. 예,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건 주는 거야. 왜냐하면 투자가 입장에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VC들은 준다고 스탁 옵션 발행한다고 해놓고 원래는 법상으로 50%까지 발행돼 있는데 예. 보통 우리나라는 5% 10%밖에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20%를 떼놓는 거죠. 이때 나와서 누구 명의로 갖고 있습니까? 창업자 명의입니까? VC 명의? 우리 사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주가 아니고 스탁 옵션 풀이라고 딱 있습니다. 언타이틀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무명시 이렇게. 무명시를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구나. 네. 엄청 그게 좋아하네. 그러다 보니까 음.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창투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네. 뭐 코스닥 상장사라든지 대기업에서 창투사의 대주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자본거기에서.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 자금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결국에는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려면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론을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은 예. 투자가 들어가면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도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창업자들이. 예, 창업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리즈 A, B 라운드가 있고 CD가 별로 없어요. 보편적으로 확률을 보면은. 사실은 돈은 더 필요할 텐데. 돈은 더 필요한데. 그런데 더 받으면 내 지분이 희석되니까. 희석되니까. 그럼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익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은행 자금을 빌린다든지 지분이 네. 희석 덜 되는 방법으로 대출을 선택하죠. 받든가 아니면 전면 유료화를 하다가 망하든가. 예. 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성장률이 꺾인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그리고 또 거래소에 가면은 또 뭐 코스닥 그 거래소에서는 뭐 지분율 30% 미만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약하다고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실리콘밸리에 투자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예. 그래도 내가 돈 투자한 만큼 지금 지분을 충분히 못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본의 역할이나 자본의 그러니까 지분율을 양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생력이 생긴다고 보는 예.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ABCD 라운드로 가면은 2018년도 기준인데 그러니까 ABCD 정도까지 갔을 때 예.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1억 6천만 불 밸류에이션이 나오고요. 거기에 투자 들어간 전체 금액이 한 8천만 불 정도. 그러니까 1억 6천만 불이 들어갔다는 그 밸류에이션이 나왔다는 건 이제 8천만 불이 그러니까 ABCD 라운드를 통해서 8천만 불이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그 회사 가치가 1억 6천만 불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1,000억 투자 받고 2,000억 밸류. 그렇죠. 그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돈으로 예. 치면 그렇죠, 대략.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1,000억을 투자했던 VC의 지분이 이제 창창하기 직전에 보면 평균적으로 70% 갖고 있어요. 파운더들은 20% 갖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계속 투자가 들어가니까. 투자가 아까 들어오면서 A가 442라고 했지만 4사이로 시작하지만 창업자는 4에서 스톱이고 예. 이제 자본은 좀 더 계속 더 추가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더 들어오다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2대 7대 1 정도 되죠. 인플로이들이 한 10% 정도 갖고 있는 있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오케이. 밸류에이션이 1억 6천만 불, 한 2천억 정도 회사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2천억이 10%면 200억이잖아요. 그렇죠.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밸리의 파이낸스의 메커니즘은 창업자와 인플로이와 예. 투자가가 협력해서 파이를 키워나가는. 근데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하다 CD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파이가 멈춰버리죠. 성장해서.
AB에서 이미 창업자 지분은 3분의 1로 30%로 줄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50, 60% 정도에서 또 네. 30% 미만으로 내가면은 작업적인 투자를 덜 받으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내가 창업자인데도 10%만 가져도 오케이다 하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든지 할 때 창업자 지분이 약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코스닥 상장할 때 대주주 지분이 30% 이하면 시비 걸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30% 밑이면은 증권사가 주관사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워닝을 하고요. 한 20% 미만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 위원회나 이런 측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 가지고 이제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럼 우리 당국이 오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결정을 충분히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자가? 대주주소가 의사결정을 못하고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회사를 팔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 많이 이제 먹튀 논란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대표이사이자 파운더이자 최대 주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은. VC라는 자금 자체가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예. 하고 또 그러니까 투자가들도 상장하기 전까지는 한 10군데 이상의 상장 메인 투자가들이 시리즈 A를 리딩하는 데가 한 2군데 네. 각 라운드별로 리딩하는 데가 한 2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예. 주간에 팔로우하는 뭐 그리고 투자가들을 합하면 한 10군데 VC 벤처캐피탈들이 인발부 한다 치면은 그 10군데 벤처캐피탈들이 이 회사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투자하는 보시면 벤처캐피탈 중에 그 리딩 있고 팔로우가 있다면 그건 무슨 기능의 차이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리딩을 한다는 의미는 시리즈 A에서 리딩을 한다는 말은 제가 이제 투자 조건을 다 결정한다는 말이죠. VC 중에 반장.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시리즈 A에서 한 2군데 정도가 하고 서브로 한두 군데 정도. 서너 군데 이상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 군데가 하면 네 군데가 다 각자 협상하는 게 아니라 예. 네 군데 중에 제비를 뽑든 혹은 뭐 그 안에 서열이 있든 누군가가 대표로 창업자와 협상하고 와서 야 조건이 이러니까 니들도 돈 내지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텀시시라고 하죠. 그 왜 그래요? 각자 서로 다른 회사에서 온 VC들인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협상하고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아닙니까? 각자가 이제 자기만의 유리한 조건들을 이제 회사 측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회사 측은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볼 수도 있고 이 투자가가 얼마나 밸류업을 시켜줄 수 있느냐라는 어떤 것들을 그래서 스마트 머니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투자 조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조건과 투자 금액과 이 벤처캐피탈의 어떤 뭐 그동안의 어떤 과거 트랙 레코드라든지 그 시장에서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파운드가 선택을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저도 ABCD가 뭐 벤처캐피탈이 있으면 예. 나는 C가 마음에 드네. 그러면 예. C한테 뭐 다 받거나 야, 이번에 우리가 한 50억 필요한데 20억밖에 없어. 그러면 또 그다음엔 B 네가 해라고 해서 할 것 같은데 예. 즉 현황이나 혹은 관행은 ABCD 중에 D가 반장이면 B하고 C는 뒤로 물러나 있고 D가 창업주랑 얘기해서 아니죠. B도 내고 C도 내죠. 사실은. 근데 이제 D가 결정이 됐어요. 텀시설. 네. 예. 그러면은 D의 조건에 공감하는 VC들이 다시 예. 계약 조건을 다시 다 바꾸는 거죠. 그 조건에 우리도 들어갈게 그럼. 약간 경매하고 비슷하고 경매하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해가 돼요. 그 D가 이제 주도를 했으니까 이사회 멤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사회 멤버에서 이제 나머지 투자자들은 뭐 이사회에 의결권은 보팅권은 없이 업저브건 와서 참여는 할 수 있는데 의결권은 없는 그런 식의 구조가 A 라운드에 하면 일어나죠. 현재 B 라운드에 가면은 네. B에서 또 리딩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 의견을 또 하나 가져가죠. 그럼 또 나머지 업저브건 그런 식으로 해서 A, B, C, D 가면은 이제 바깥에서의 그 이사의 수가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회사의 이사 수가 줄어들면서 그 이사회 중심 구조로 운영이 된다는 게 네, 예를 들면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투자의 매 라운드의 투자 조건을 아까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1% 주주도 주주고 10% 주주도 주주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따로 갖고 있잖아요. 예. 동의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1% 가진 주주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난 그 다음 후속 투자가 이 정도 밸류로 들어오는 게 싫어. 많든 적든. 네. 그러면은 막 반대하면은 그것 때문에 라운드가 깨지는 경우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럴 때는 다수결이 아니다. 예.
이제 또 하나 그 미국은 그럴 때 다수결이에요? 다수결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다 따라야 됩니다. 그 처음에 협상했던 그 들어간 그러니까 주도한 VC가 그 계약서가 이제 표준화돼 있는 거죠 오히려. 저도 투자를 했으면 이사회 결정에 따르는 게 모든 주주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 상장회사 주주들도 투자했으니까 주주지만 이사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예. 아주 예외적인 기회일 경우에는 내 주식 사가게를 할 수 있으나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VC들은 왜 그 과정에서는 자기가 참여하고 싶으면 이사회에 이사를 진출시키든가 아니면 따라야지 왜 그런 계약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계약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나온 데 우리나라는 클럽 딜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클럽 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100억을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예. 이제 5군데에서 20억씩 내 가지고 100억을 투자하죠. 모여서 예. 뭐 아니면 10억씩 해서 3, 4, 5 10군데 모여서. 모여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거를 클럽들이라고 하는데 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100억을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리딩 투자가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예. 그럼 두 군데니까 80억을 네. 한 군데서 40억씩 담당하고 80억을 담당하고 그렇겠네요. 20억을 이제 마이너 투자자들 나눠서 하든 어떻게 하든. 이제 그런 구조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 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겠죠. 다 따르겠죠. 똑같은 계약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 안에 4, 50년간 축적되어 있는 계약서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는 거고 뭐 그런 거라든지 이사회는 이번에는 우리가 들어갈 거야. 그렇죠. 아니면 뭐 같이 들어갈 거야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텀시세에서 그러니까 한 장짜리 계약서의 텀시세 조건이 정해져 있고 한 배에 탄 구조기 때문에 투자가들도 반대 목소리를 못 내요. 자 이렇게 하자고 협의를 딱 했는 구조고. 그냥 완전 계약의 차이군요. 계약의 차이. 계약 구조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어찌 보면 약간 저게 합리화일 이상하기도 것 같은데. 하고 상장된 회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네. 예. 그러나 비상장인 상태에서 VC들은 뭐 100억 들어올 때 10억씩 10군데가 들어오는 거야.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10군데가 다 만장일치로 뭐가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나가 반대하면 다음에 진도 안 나간다는 거니까 네. 그런 조건을 기존 주주들이나 창업자는 왜 받아들이며 또 그거를 요구하는 문화는 또 왜 생긴 겁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시작했던 자금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 리스크를 걸 수 있는 자금의 들이의 속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자금들이 이제 와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돈을 잘 벌어주는 회사에 좋은 회사에 이제 투자를 서로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BCD 라운딩에서 기본적으로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A보다 당연히 B가 B가 더 B 라운드가 예. 규모가 C가 더 크고 크고 예. 더 크고 하는데 그런데 더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이유가 시리즈 C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1,000억 밸류에서 시리즈 C의 금액이 이제 한 200억 정도 투자가 들어갔다고 치면 예. 200억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리스크하잖아요. 그렇죠. 예. 큰 돈이라. 그렇죠. 예. 왜냐하면 돈 규모가 커지니까. 지분은 예. 얼마 안 될 수 그렇죠. 있으나.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A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지분이 조금 넣고 지분은 많죠. 처음에 50억 그러네요. 넣고 한 지분 20% 갖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좀 희석은 되겠지만 실제 네. 10몇 프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0억에서 200억 넣으면서 10%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20%나 10%밖에 못 가져가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라고 해서 네. 나중에 M&A 되면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그 논리는 내가 지분은 작지만 내가 들어간 돈은 많지 않니? 네. 이런 논리를 피는 거군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회사 M&A 입장에서. 할 때 사가는 쪽이 51% 사가려고 하면 그 51%에 내 지분 먼저 끼워 넣을 수 있는 아니에요. 권리? 무조건 100%입니다. 미국은. 네. 그러면 100% M&A 구조인데 그럼 우선권이고 뭐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자 1억 불이란 밸류에이션이 있고 그래서 제가 200을 넣어서는 1억이 네. 1억 1,200억 밸류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00억 밸류인데 회사 가치가 1억 불이 아니고 5천만 불, 500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 M&A 될 때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2억 불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가 돈을 넣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으면은 5천만 불이 되더라도 내 돈을 200을 먼저 500억이 되더라도 200을 먼저 찾아갈 수 권리가 있으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해 걱정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계약도 넣는다. 그 계약이 대표적인 계약이에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나중에 들어온 펀드라도 나중에 들어온 자금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약 구조에 담는다. 그렇죠. 네. 그런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앞에 들어온 자금과 주주들이 다 동의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A 라운드에 B 라운드, C 라운드 갈 때 A 라운드에 있는 애는 B 라운드에 당연히 팔로우는 갑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위해서. 아 그렇죠. 예. B 라운드에 넣어야지 B를 먼저 찾아가잖아요. 예. 시리즈 B의 우선권이니까. 시리즈 C에 그 예를 들면 라운드 가면은 A 라운드에도 C에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프로레타에 초기에 투자한 투자자가 예. C 라운드 할 때도 들어온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좋은 회사 같은 건 들어가죠. 왜냐하면 자기 돈을 먼저 찾아갈 수 있으니까. 비싼 밸류에 들어가지만 예. 나중에 혹시라도 뭐 M&A가 되거나 예. 하면 그 밸류, 그 본전은 항상 유지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도 봐도 예.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1억 불이냐 2억 불이냐 뭐 이런 식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자금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덩치 큰 스타트업, 유명했던 스타트업 최근에 문 닫기도 하고 그랬어요. 시리즈 C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다 날리고 문 닫고 한 업체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도 이런 겨울 조금 더 지나가면 계속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 시리즈 C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유니콘이라 치가지고 네. 1조 밸류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투자 자금이 이제 아직까지 충분히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네, 계속 필요하겠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투자 자금이 이제 들어오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2천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1조야. 예. 1조인데 그러면은 1조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자를 안 하겠죠. 1조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싫겠죠. 2천억 밸류에 투자 받기는. 예.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못 받아서 망하는 거죠.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은 2천억 2천억이라도 내 받을게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머지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예 합의가 계약서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투자할 때부터. 아, 그렇더라도 합의를 한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계약서는 누구 하나라도 반대하면 못 한다는 그렇죠. 거고. 아. 그게 어찌 보면 독소 조항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리는 사적 계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 계약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조금 잘 나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약은 안 해, 안 받아라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모든 계약서가 그렇게 돼 거의 있기 그런 식으로 때문에 돼 있으니까 예, 그런 맞습니다. 거 외에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그 계약 외에는 없는 거죠. 계약 자체가. 아니 계약 사적 자유의 계약이라면서 계약서를 왜 기존에 했던 걸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도장 찍습니까? 아니 돈은 받아야 되는데 A도 그렇고 B도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론 그렇다면 언더스탠딩 같은 데는 그냥 무슨 조건이라도 하지. 뭐 저희는 뭐 그렇지. 어느 만약에 너희가 안 되면 너희가 우리 집에 와서 네. 일해줘야 된다 그래도 그냥 하지 우리는. 그건 압니다. 그거는 네. 어차피 뭐 어려운 회사는 네. 그런데. 누가 빡빡하게 그러세요. 해야지. 그런데 아니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기업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추가 투자를 못 받으면 그렇죠. 회사의 존립이 문제가 되니 나는 그런 조건으로는 투자 안 받아. 라고 해야 되는 거 하는 아니냐? 당당한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겁니까? 아니, 당연히 있죠. 근데 다만 대체로는 그렇게 투자 금융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죠. 내가 투자하는- 원한다고 해서 투자하는 쪽의 문화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아, 실제로는 그럼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가장 큰 차이점인 예. 거죠. 예.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 실리콘밸리 가서 받아 그렇게 된다는 거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샌버드의 김동신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예.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창업해서 성공했잖아요. 네. 구글에 매각해서 성공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잘 뭐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실리콘밸리 가서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VC 자금을 받았잖아요. 아, 다시 창업하면서 다시 창업하면서. 한국에서는 그 VC들 돈 못 이런 것 때문에 못 받겠다. 왜냐하면 김동신 대표가 하고 있는 B2B 솔루션 쪽에 네. 근데 B2B 솔루션을 개발할 때까지 그 마켓을 형성할 때까지 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예. 그 자금을 국내 VC들이 만약에 물론 지금은 감당해줄 국내 VC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VC들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 주지를 못하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자금을 받았고 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문화 말고 제도적인 걸림돌도 있습니까? 그 제도가 이제 제도화돼 있죠. 아까 문화도 그렇지만은 그게 계약 형태로 세월조 어그리먼트라고 네. 그 계약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도는 계약서와 우리나라에서 도는 계약서가 보면 틀리죠. 다르다 이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컬리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저희가 컬리를 투자하고 난 다음에 아 컬리 마켓 컬리. 마켓 컬리, 투자 최근에 제가 그래? 투자할 당시에 마켓 컬리였죠. 예. 지금은 컬리인데. 예. 아 초기 투자자였네요 그러면. 뭐 저희는 VC로서는 거의 초기 쪽이었던. 그러니까 창업한 지 1년 만에 투자를 했으니까. 네.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국내 투자가들이 들어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투자 검토를 했던 단계에서 소위 말하는 주주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주 구성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김선아 대표 지분도 엄청 낮았다. 처음부터 낮았다. 처음부터 낮았다. 예. 원래부터 낮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투자를 많이 봐서 낮아진 게 아니고 낮아진 게 처음 아니라.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낮았다. 음. 그러니까 국내에서 투자를 못 받는 상황이었죠. 지분이 낮으니까. 아 예. 우리나라는 IPO로 보내야 되는데 지분 낮으면 잘 안 되는 안 상황이었잖아요. 되는 거니까 어차피 IPO 갈 때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른바 빠꾸 먹을 예. 가능성이 있으니. VC가 국내의 VC들은 그걸 아니까 예. 이런 구조로는 투자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분을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둘이 반반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투자한 뒤에 이제 예. 세쿼이하고 그러니까 그 DST 글로벌이라는 이제 글로벌 투자사가 투자를 했는데, 세쿼이는 부동의 1위거든요. 예. 클라이너 퍼킨스 위에 부동의 1위인데 거기가 이제 물론 중국 오피스에서 투자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 협의하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왜 4개월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주들이 예. VC뿐만 아니고 한 20몇 군데 주주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네 있겠죠. 이전 시리즈 투자자들. C에 이제 외국계로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러니까 동의 합의권 이런 것들이 한국식 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세코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더 넣어야 돼. 다음번에 또 투자를 다음번에 해야 또 넣어야 되는데. 되는데. 그리고 다운라운드, 업라운드 이런 걸 어. 계산을 당연히 표준 형태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 계약서를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바꾸는데 다 동의받아야 되는 다 거라고. 동의받는데 동의를 안 하잖아요. 예. 그 동의받는 과정이 4개월 걸린 거죠. 동의를 그 일종의 알박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보자. 동의 안 하고 알박기 하는 분들도 있죠. 있죠. 우리나라 VC에서. 그러면 예. 좀 비싸게 사야 되는 겁니까 그 지분을? 팔든지 그 당시는 이제 업라운드였으니까 어.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어차피 내가 이 밸류에 그런데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세쿼이가 들어왔던 밸류에이션이 아마 2, 3천억 정도 밸류에이션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은 저 2, 3천억 밸류 팔아 이러니까 또 팔기는 싫어요. 아, 그렇죠. 결국 동의한 거죠. 그렇지. 왜냐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래. 사실은 이제 팔기도 싫고 동의도 안 하면 그건 나쁜 친구들이네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야말로 진짜 알박기네. 예.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일부 이제 창투사로 포장했던 기관들 중에 좀 그런 분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게 진짜 많이 다르군요. 그게 이제 컬리가 이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 시장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논란도 많은데, 예. 자 투자 금융적 논리만으로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더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세콰이어 들어왔고 디에스트 글로벌이 들어왔고 힐하우스가 들어왔고 여러 이제 네. 홍콩이나 호주나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자금들이 네. 들어왔거든요. 네. 거의 이제 거의 1조 가까이 펀드레이징을 했죠. 그 와중에 이제 김설아 대표 지분은 6% 정도 미만으로 떨어졌지만은 예. 이번에도 이제 유상경제 발표를 거의 이제 지난주에 신문이 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또 한 1,20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유가 어떤 메커니즘에 들어왔겠습니까? 아까 그 메커니즘 밸류가 조금 다운돼서 들어왔을 텐데. 당연히 들어왔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만약에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반대를 한다면은 못 들어왔겠죠. 네. 그 전에 다 정리 작업이 어느 있었기 정도는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클리의 정확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100% 만장일치는 아니고요. 예. 어느 정도 이상의 동의를 했을 경우에 오케이 한다. 오케이 한다는 그게 이제 정리가 한번 돼 있었죠. 그때 한번 중간에 들어올 때 도장 다시 받으면서 네. 실리콘밸리에서는 100% 돼 있었어요. 보통은 100% 동의가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100%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어느 정도 퍼센트 이상 넘어가면 그건 VC들이 문화를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그렇네. 만약에 우리나라 VC가 그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으면은 좀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네. 좀 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그러면 VC들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하는 우리나라 VC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건 당장 실적이 급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일단 나만 그거- 먼저 바꿔줄 수는 없고 다 같이 바꿔야 되는데 그걸 누가 주도를 안 하고. 셋 다 마찬 딱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가지 다. 제가 늘 하잖아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하는 분들은 예. 월세 500만 원씩 내는데 싫어요.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면 좋아요. 예. 월세 50이면 되니까. 네. 다 같이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나만 올라가면 근데 나만 안 될 올라가면 건데. 나만 망하잖아. 어. 그렇다고 누가 반장이 야 우리 동네 10군데 다 같이 올라갑시다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다들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씩 내고 있는 거. 그래서 실제 7, 8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성장사들이 성장금융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에 이제 투자본부장으로 있을 시절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창업하기 전에 투자사 만들기 전에 이제 어드바이저를 해줄 때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금융위 쪽이나 그 고위 공무원들이나 이런 네. 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했을 때 사실 스타트업은 정말 우리나라에는 자격 있는 능력 있는 창업자들은 많습니다. 오히려? 정말 똑똑하고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글로벌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네. 제가 양쪽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은 자 저는 제가 스스로 제가 침을 뱉어야 되는데 예. VC가 과연 글로벌돼 있느냐? 오히려. 그리고 VC한테 돈을 주는 음. 출자자들 음.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정책금융이 될 수도 있고 공제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이 3군데가 서로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을 맞추고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하자면은 스타트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VC가 똑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형태로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근데 잘하려고 하면은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도 조합의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규약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 형태로 운영이 되면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가 한국에 안 되는 이유는 기술이 사실 떨어져서. 기술이 떨어져서 뭐 아니, 창업자의 자질이 사이즈 부족해서. 작고 뭐 네. 그래서 그렇겠다고 시장 파이가 생각했지. 작아서 예. 절대로 아닙니다. VC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안 돼서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뭐 이제 많은 메이저 국내 VC 분들께서 그렇게 인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월급쟁이 투자자로 생각했던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KTB라는 투자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거의 최대의 벤처캐피탈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KTB에 근무를 했었고 네. KTB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국내 현상이라는 그 당시 또 그 유일하게 실리콘밸리 또 투자를 했던 회사고 제가 그러셨군요. 실리콘밸리 가서 투자를 해보니까 차이점이 너무 많은 거죠. 아하. 그리고 그 상태에서 중국이 오픈됐어요. 네. 이제 중국이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시장이 커서 텐센트 알리바바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 텐센트 알리바바가 만들어진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투자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달라웨어법 네. 제가 이제 통칭해서 만드는 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법 구조가 이제 달라웨어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똑똑했던 것들이 달러웨법에 준하는 제도를 허용을 한 거죠. 소위 말하는 버진 아일랜드나 이런 케이만 이런 쪽을 통해서 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나 텐센트 알리바바에 투자하나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창업을 한 그 창업자 입장에서는 야, 이 투자 벤처 캐피탈 문화가 진짜 이상하다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하고 늘 수도 있는데 예. 벤처 캐피탈들 중에 어딘가는 예. 그럼 우리는 그런 알박기 계약 안 할게. 우리랑 계약하면 넥스트 라운드에서 뭐 우리는 협조할게. 그 대신 우리가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투자 받아줘라고 하면 비슷한 조건이거나 조금 좀 빡빡한 조건이라도 그래 니네가 들어와라 할 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에코시스템이고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예. 그러니까 뭐 A, B, C, D 라운드도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한 회사하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투자돼요. 예. 좋아. 예. 근데 이제 우린 선의의 그런 그래서 투자도 이제 될 거야. 이번 라운드는 맞췄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계약서 같이 다 하자. 해서 했는데 간신히. 다음 라운드에는 또 이제 저도 투자를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해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제 저희가 리딩해서 한 20억 투자, 25억 하고 나머지 예. 25억 했어요. 근데 다음 라운드에 한 100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네.
다음 라운드에 되는데 저희도 한 20억 정도나 15억 정도는 팔로우는 들어가거든요. 네, 네. 예. 예, 그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겠죠? 형태니까. 예. 근데 나머지 이제 75억을 넣는 사람들이 아, 난 그거 안 따르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회사 쪽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바뀌어야지 그러네, 되는 문제죠. 그러네. 법으로 못하게 이렇게 안 되면 법으로 이런 건 안 된다 이놈들아. 이렇게는 안 됩니까? 와. 그게 이제 그 전월세 계약은 국토부에서 표준 계약서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사실은 중기부에서 표준 계약서 한국 벤처 투자 통해서 이제 표준 계약서 형태를 많이 했었고 그걸 세팅을 시켰어요. 근데 예. 이제 표준 계약서의 내용조차도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조금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투자 구조가 네. 처음에 항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CB 투자라든지 네, 이런 네. 위주로 투자가 시작됐잖아요. 예. 이제 실리콘밸리는 말씀드린 대로 60년대, 70년대를 그치면서 계속 좋은 기업이 나오니까 돈이 돈끼리 충돌을 하면서 합의를 이뤘는데 아.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하고 벤처는 많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CB라도 투자를 받을래? 뭐라면 당연히 CB 받죠. 받아야죠. 논 받을래? 논 받죠. 어. 이런 환경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상태에서 벤처캐피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제도화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VC의 이제 환경이 그렇고 벤처 투자의 투자 환경이 그렇다면 외국계 VC 입장에서 내가 한국에 저 언더스탠딩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난 투자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여기 환경을 보니까 내가 함부로 여기 들어갔다가는 내가 물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당연하죠. 그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이제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예. 만약에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같다고 치면은 예. 외국계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 투자 안 하면 싸네 하면서 들어오겠죠. 들을 수 당연히. 있는데. 근데 그 구조나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데들은 프리 IPO 단계에만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은 똑같으니까 그거는. 그거는 점점 자본주의가 이제 그 주식회사 제도로 가면은 예. 우리나라나 뉴욕 증시나 그래서 그렇군요. 조금은 차이가 비슷하니까. 있지만은 거의 예. 똑같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자본 시장에 그러니까 그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AB 단계에서는 아직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의 단계인데 그들만의 룰이 있는데 그들만의 룰대로 이제 하면서 성장해 나가다가 자본 시장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에서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거는 대부분 프리 IPO들에 자본 시장 직전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대부분은 이제 특히 상장돼 있는 주식에 대한 투자는 많이 들어오죠. 근데 초기 A, B 단계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이 잘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제 아뜨거라 하는 거죠. 한국 제도가 많이 틀리네 하면서. 네. 어이, 그러면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있었네. 그럼 나 우리나라에서 진짜. 저희가 언더스탠딩이 창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VC들로부터 투자를 한번 받았어요. 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글로벌 배웠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네. 이제 그럼 실리콘밸리 쪽에 가서 투자를 받아보자라고 하고 가면 그건 어렵습니까? 1차로 받은 한국 투자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가 만들어진 게 네. 이름 자체가 트랜스링크거든요. 예. 실리콘밸리와 한국을 연결하겠다. 예. 그리고 글로벌 특히 동남아시아와 예. 연결하겠다라는 예. 의미의 트랜스링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아주 초기 단계에는 뭐 엔젤 투자 정도 한 뭐 1억에서 2억 정도 받은 정도는 아예 미국으로 옮겨서 예. 새로 창업을 해라라고 해서 창업했던 케이스도 꽤 있어요. 아예 네. 그냥 바디를 바꿔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아예 세팅을 거기서 해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쪽에 이제 그 미국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만드는 그러니까 아예. 예,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시리즈 A를 넘어가지고 넘어가서. 한 50억 이상 투자를 받았다. 이러면은 이제 플립이라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가능은 한데 예.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이요? 예. 그러니까 시리즈 A에 들어왔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 그렇죠. 거죠. 예, 투자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투자가들보다는 사실 창업자들. 창업자의 예를 들면 50억을 받았으면 한 200억 밸류로 받았다 치면 회사 가치가 예. 200억인데 예. 그 200억을 플립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창업자가 만약에 지분을 50% 갖고 있다면 100억이잖아요. 예. 100억에 대해서 세금이 가세가 되거든요.
가세를 직진해야 돼요. 그 플립이라는 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이고 새로 키우는 그렇죠. 거군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200억으로 했던 것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세 죽이는 과정에서 측에서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 200억으로 투자했던 것들이 가치를 청산을 하고 다시 그 세팅을 하는데 예. 어떤 형태로든지 가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하. 플립 불고 그 나중에 거기 가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세금은 먼저 내야 돼요. 세금 먼저 실패하면 내고. 어차피 안 내도 될 세금 내는 거고 예. 성공하면 그때 받아도 되는데 괜히 지금 가세하는 거는 아닙니까?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어...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죠. A, B 단계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그럼 투자 받지 맙시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바로 미국으로. 근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 미국계 투자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예. 회사가 예. 바로 받기는 그건 또 어렵고. 그건 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럼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벤처들이 다 실리콘밸리에서 받을 수도 없고 예. 국내에 있는 VC들이 한꺼번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바뀌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1차는 국내에서 받고 2차부터 외국 가겠다고 하면 세금 문제 또안 되고. 세금 문제 있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여튼 외국의 자본을 좀 들어오든지 그냥 구원투수 외국계 구원투수를 어떻게 좀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예 아닙니까? 창업을 미국에서 하고 아예?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미국에서 맨날 창업합니까? 그리고 나서 국내 투자를 거기다 꽂는 방법이면 창업을 미국에서 하고요. 거꾸로 한국 들어와서 한국 VC들한테 자금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예. M&A 행 케이스, 저희 투자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게 차라리 제일 괜찮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케이스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저 혼자만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예. 좋은 기업 투자하고 만들고 음. 뭐 글로벌 투자자들 소개하고 네. 할 수 있는 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의 창업 과정을 하나의 기술의 성공, 특정인의 성공, 또 투자의 성공이라는 성공 스토리 방정식으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 기업 구성 요소 전체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던 결과물이고 과정이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출자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리즈 A 단계, B 단계에서 글로벌 투자 금융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예.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정부라든지 예. 여기에 있는 출자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이제 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여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 금융 형태로 예, 예. 청투사 자금들이 많이 차지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찌 보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한 상당한 어떤 그 벤처 생태계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 왔는 것들은 부정하지 못하는 현실이고요. 예. 그런데 그 부어넣은 자금이 뭐 누적돼 있는 자금이 한 40조가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창투 업계, 투자 업계에 들어와 있는. 근데 그 자금이 좀 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만약에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하면은 네. 그 효과는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걸 그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이 글로벌 투자 금융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희한테 출자해 주시는 LP 분들, 출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제, 연기금, 뭐 은행들, 예. 대학 자금들, 요즘에 그 민간 자금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분들이 글로벌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벤처 투자 업계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VC들에게도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맞추라고. 근데 그게 그 계약 조건, 계약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글로벌로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예.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크가 맞춰야죠. 물이 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도크로 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 도크 또 타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길이 뚫혀야지만이 운하가 뚫혀야지만이 글로벌 갈 수 있는 것처럼 갑자기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고 해서 한두 개는 날아갈 수 있지만은 메인이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창업자들은 자기 돈, 엄마 돈, 이모 돈, 삼촌 돈은 어느 정도 넣습니까?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엔젤 머니인데 예. 엔젤 머니인데 주변에 이제 보통 엔젤들이 엄마 돈은 안 넣고요. 예. 그러니까 그 친척 돈은 안 넣고요. 예. 보통 자기가 이제
창업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33살이에요. 예. 통계를 딱 내보면 예. 그럼 10년이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23세에 이제 보통 졸업하니까 10년 정도의 경험을 가졌으면은 주변에 자기하고 같이 지냈던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엔젤로서 한 10,000불에서 20,000불씩 해서 뭐 한 10만 불 정도 모아주는 이 정도가 이제 창업에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죠.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계 창업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근무하고 있다가 테슬라의 자기 팀장이 네. 그러니까 돈 모아줄 테니까 창업 한번 해라 해서 나와서 창업한 친구도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전형적인 한 스토리. 1억 정도. 뭐 그 정도 한 10만 창업자 불에서 자기는 자기 돈 안 넣습니까? 안 냅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돈을 안 내고 남의 그래. 돈만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베스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본금 제도다 보니까 자본금을 출자를 해야지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1달러 뭐 우리는 액면가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본금 제도가 있는 네, 거고 네. 이게 이제 일본 상법이나 또 대륙식 상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 미국 같은 그게 없어요. 그냥 몇 주 발행할게 그러면 몇 주 발행이 되는 거예요. 네. 0.0000001달러로 몇 주 발행할게 하면은 그러면은 1달러 가지고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겠죠. 창업자가 그냥 1달러 갖고 창업해도 되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는 한 100달러 갖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 돈은 1,000만 원씩 1억을 받으면서 네. 네. 자기 돈은 안 안 받으면 받고 지분이 없잖아요. 하면 그게 지분은 그래서 발행을 아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업자의 지분을 창업자의 지분을 발행을 인정은 해주는데 몇 주를 발행을 시키는 거죠. 인정은 그냥- 해주는데 그 아이템에서 네가 정말 진정으로 이 아이템에 좋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좀 박아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개념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전 말씀드린 스웨트 에쿼티이기 때문에 너희 전문가 너희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다르다. 있거든요. 진짜 달라.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왜 하나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있는 인플로이들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안 그런 데도 많은데 뭐 일부에서 이렇게 놓았을 때 그 워라벨이 좋지 않습니까? 예. 스타트업이 그런 이야기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있죠. 우리나라 네. 스타트업은 그런 데가 있어. 네. 네. 안마 의자가 1인용으로 하나씩 있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 너디하고 예. 우리말로 덕질이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내가 뭔가를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시작하는 창업자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한 파운드 한 2-3명이서 네.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근데 구글에 다니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온다면은 구글에 예를 들면은 한 5년 차에서 이제 창업을 결심했다고 하면은 5년 차 정도면은 연봉이 한 3-40만 불에서 50만 불이 넘을 거거든요. 네. 근데 50만 불을 버리고 창업하게 나오면은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리즈 A를 받아야지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시리즈 A 받을 때도 한 반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예. 근데 왜 그 금전을 포기하고 나와서 창업하냐? 결국은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런 문화가 그걸 또 존중해주고 리스펙트해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에쿼티로 인정해주는 거죠. 아하. 좋죠. 실리콘밸리로 갔어야 했어. 아니 이제는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투자금융이 바뀌면 글로벌화되면 되니까 그 한국에서 돈이 또는 한국에 있는 돈이 그렇게 성격이 바뀌면 되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럼 VC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돈 되는 뒤에 돈 되는 연기금, 뭐 은행 등등에서 돈 받아서 VC들이 받아서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이런 구조입니까?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뭐 모태 펀드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그 구조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정책 자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 중기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벤처캐피탈들의 출자를 해주는 역할을 네. 담당합니다. 그게 모터펀드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예. 그럼 정부 예산도 VC들한테 투자가 돼요? 정부 예산이 예를 들면은 자 산자부나 가기정통부나 네. 뭐 문화부에서 이런 분야에 좀 투자의 섹터를 활성화시키고 해줘라. 싶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그를 중기부에서 입안을 해서 모태 한국 벤처투자라는 데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벤처캐피탈은 지원해서 그 자금을 받아가라. 정부 자금 받아가라. 그렇죠. 그러면 한 60% 정도 자금을 그러니까 정부가 대고 40%를 민간에서 매칭을 해서 100% 이제 뭐 예를 들면 500억짜리 펀드에서 정부가 60%를 대고 40%를 인공지능을 좀 키워보겠다라고 하면 네. 한 1,000억 정도 투자하고 싶으면 네. 정부가 600억 될 테니 예. 이거 받아갈 VC들 손들어 그러면 뭐 한 곳이든 여러 곳이든 그 600억을 나눠주고 그렇죠. 그 대신 1,000억은 당신들이 어디서 구해서 맞춰와라. 예, 나머지 400억은 400억은 당신들 돈으로 하든 네. 어디 뭐 IBK 기업은행에서 받아오든 네. 뭐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정책금융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국내에는 한국 벤처 투자가 이끄는 모태펀드라는 데가 있고 예. 벤처 펀드라는 데가 예. 있고 또 한국성장금융이 하고 있는 그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벤처캐피탈에도 출자를 하기도 하고 프라이빗 에퀴티 그러니까 PE도에도 출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PE가 네.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에퀴티를 바이오 펀드 쪽에 그러니까 많이 오리엔트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MBK라든지 이런 데들이 KKR, 블랙스톤 이런 데들이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의 정통 프라이빗 에퀴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로스 캐피탈 투자 영역을 담당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보면은 그로스 캐피탈 CDE 하는 쪽이 PE가 하고 있고 AB가 CD까지 중첩이 돼 있습니다. ABCD를 벤처캐피탈이 하고 예. CD 상장 직전 투자는 이런 뭐 PE도 하고 있고 자산운용사도 하고 그렇죠.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지난 한 7, 8년 사이에 예. 은행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예,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창투사를 인수한다든지 예. 하면서 직접적으로 직접 투자도 들어왔고 간접 투자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은행이 벤처캐피탈 시장에 민간금융으로서 많이 참여를 하고 그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부 자금이나 예. 뭐 주로 그렇게 하다가 연기금이나 연기금도 이제 큰 쪽에서만 있었고 있었는데 시리즈 AB 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예. 근데 은행은 이런 거 위험한 투자, 모험 투자는 잘 안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네. 예. 사실 은행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상업은행은 완전히 여신 위주, 론 위주의 비즈니스만 하고 투자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예. 뭐 메릴린치 같은 투자은행들이 그 역할을 해왔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상업은행, 투자은행 구분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예.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뭐 그 상당히 이제 그 은행들의 역할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예, 시중은행들도.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그렇게 시작하게 된 자발적으로 아니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수익성이 높은데 돈은 많이 벌어주는 것으로 흘러가는 그렇죠, 속성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들도 새로운 수익을 찾기 위해서 민간은행들이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그 투자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예. 이쪽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VC들한테 돈을 투자하기도 예, 하고 출자하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직접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그러니까 최근 5, 6년 사이에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은행에 계신 분들이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기준이 역시 이해하고 그것도 계신 분들이 많이 없다. 약하다는 거죠. 없다고는 볼 수는 없죠. 다 그분들도 약하다. 상당한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그 어디 은행에서 영화에 투자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성공도 하고 네. 그런 부서도 있고 그렇다고 예, 예. 들었어요. 그 은행 내에 이제 투자 부서가 있는데 예. 투자 섹터별로 뭐 IT도 하고 뭐 영화 쪽도 하고 프로젝트 투자도 하고 하는 네. 어떤 부동산 투자하듯이 예.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서들이 많이 좀 과거보다는 활성화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섹터가 하다 보니까 네. 예. 한국식 방식의 한계를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극복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투자금융 생태계를 글로벌 글로벌 스탠다드. 생태계로 바꾸는 작업을 같이 병행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건데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 대표님이 그
잠깐 정치를 하셔야겠습니다. 계속 여기 계시지 마시고 잠깐만 아주 잠깐만 어디 가면 이거 바꿀 수 있지? 그 정책금융에서 뭘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중소벤처부 장관이 되면 맞습니다. 됩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그런 데서 뭘 좀 해줘야 됩니까? 뭐 좀 이렇게 룰을 좀 바꾸고 이런 예. 식으로 VC들 투자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보면 VC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제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아. 근데 저희는 플레이어 직접 엑스큐션하는 시장의 예. 필드에서 엑스큐션을 전문으로 이건 하는 법을 좀 사람이지. 바꿔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훌륭하신 공무원들과 또 예.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저는 제가 이제 반 것 중에서 이제 그 IBK 감사님이 책을 발행하신 신강리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니까 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의 히스토리나 가정이나 지금 정책금융의 현 역할, 민간금융의 현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좋을 중요한데 것이냐. 네.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기존에 이제 IBK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지난 3년간 한 1조 5천억, 6천억 정도의 예.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저희 같은 VC한테 출자를 해주는 역할을 네. 담당하시면서 상당한 역할을 해 오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올 초에 보면은 이제 한 달 전인가 뭐 이렇게 발표된 그 금융위 쪽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 보면은 KDB라든지 IBK가 정책금융적인 네.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벤처 쪽 스타트업 쪽에 글로벌 투자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실제로 그거를 투자금융 생태계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이제 KDB가 하고 IBK가 그 역할을 하겠다. 예. 이런 역할을 해 오신 그러니까 선언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면은 특히 IBK 같은 경우는 한 앞으로 3년간 한 2조 5천억 정도 자금을 그러니까 이쪽 생태계에 출자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셨어요. 정부와 관련한 그 은행들 산업은행도 그렇고 IBK 기업은행도 그렇고 우리 VC에 투자하면 계속 이물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뭐 저는 그 IBK 그 신강리도 책에서 약간 언급이 됐는데 예. 글로벌 투자금융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기도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 출자자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무슨 어떤 중요한 VC에다가 네, 우리 돈도 좀 받아가서 투자 좀 해라 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갑이지 않습니까? 답은 아니죠. 아까 답은 말씀드린 대로 돈 안 받습니다. 아, 우리 돈은 안 받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자 우리 은행들이 어. 그러니까 그 미국의 VC들한테 출자를 다이렉트로 하려고 했을 때 예. 쉽게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정책금융의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뭐 그 글로벌 이제 그 정책금융을 그 투자금융을 활동하고 있는 파빌리언이라든지 테마색이라든지 이런 데들하고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예. 또 그 말고 또 민간 섹터 뭐 아담 스트리트라든지 뭐 엑시움이라든지 TTCP라든지 호슬리라든지 글로벌 펀드 네트워크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저희 같은 VC가 개별적으로 접촉해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개인 네트워크로 만나고는 있지만 예. 거기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하고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들도 사실은 그 그들도 VC 우리도 VC인데 그들은 펀드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펀드는 VC들. 예. VC들은 상당히 에로곤트한데 예. 펀드는 그 VC에 접촉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실리콘밸리 VC에 돈 쏴주는 예. 그 윗단계 그 기관과 그렇죠. 우리가 좀 협력을 해서 그렇죠. 우리 자금도 글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쪽 자금도 나오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가 크로스보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또는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띄워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에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서 네. 거기는 그 외환 보유에 관리하려면 저기 어디 그 미국 국채 사야 되고 미국 예. 국채 사려면 뭐 골드만삭스니 어디 그런 데다가 주문 줘야 되잖아요. 주문 줄 때 그 전화 좀 잠깐 주세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그거는. 다행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벌크룰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 제도가 이제 미국에 투자가 네. 들어온다든지 투자은행들이 직접 투자하는 그 제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은행들한테는 기회죠. 글로벌로 특히 미국 쪽으로 간다든지 아. 동남아로 가는 데는 제약이 크게 없어요. 예. 자금이 흘러가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은행들이 뭐 보통 뭐 IBK, KDB 이 정도면은 3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대체 그래요? 투자에 들어가는 몫은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자금들이 근데 우리 같은 VC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래. 큰 정책 자금들이나 이런 그 연기금들이 좀 협력해서 움직여줘야. 움직이면은 글로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 금융 역할을 하는 데들이 아직 상당히 약하니까. 역량을 갖고 있어요. 자금력과 사람을 갖고 그러니까 인력들을 갖고 있는데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뚫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산업은행, 뭐 기업은행 이런 그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정책금융하는 은행들이 있으니까 예. 예전에는 그거 다 이제 기업들한테 대출해주고 그렇죠. 뭐 그런 일 했는데 이제는 스타트업 투자 쪽으로 그렇죠. 길을 좀 그걸 뚫어줘야 좀 농금융은 기존에 잘 해오셨으니까 예. 투자금융의 길을 좀 만들어 해주면 주시면은 좋겠다.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자자의 역할 스마트해지고 네. VC가 스마트해지면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스마트해지고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이 완성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네. 개각 때 좀 얘기 좀 하세요 좀. 네. 잠깐만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오늘은 VC 한 1년만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가 그냥 VC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는 오늘 진짜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 문화가 예. 굉장히 이게 좀 몇 년 전만 해도 대표이사 그 네. 집담보 맡기라고 그랬대잖아요. 투자가. 그러니까요. 근데 또 고민할 게 많네. 그런가 또 여기는 야 저쪽 벤처 캐피탈은 집담보서 받아왔는데 네. 넌 뭐 했냐? 그러면 어. 그것도 안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전 지금까지 제가 못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문화가 문제가 있었네. 빨리 바꾸자. 예, 그래야 알겠습니다. 된다는 얘기죠? 자, 야. 트랜스링크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 박희덕 대표님. 예. 귀국하신 지도 지금 며칠 안 되셨어요. 이거 저희 녹화 때문에. 오. 미국에서 오시자마자 지금 저희가 아. 납치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여기 뭐 한국에서는 뭐 막 새싹 같은 스타트업들도 좀 들여다 보신다니까 네. 그냥 뭐 여기 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소 쳐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바로 박 대표님 하면 투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박희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봐요. 재밌죠? 네. 네, 재밌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야, 오늘은 진짜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네. 이런 콘텐츠는 언더스탠딩하고 네. 6시 내 고향하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저희는 또 다음번에 유익한 내용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